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박윤희 선생님의 신경님과 황동규, 1970년대 민중시의 시차입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두 문학 매체인 창작가 비평과 문학과 지성은 그동안 민족, 민중, 리얼리즘, 때, 자유, 지성주의, 모더니즘이라는 대립구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은 신경님과 황동규의 대표 시집을 통해 두 매체가 가졌던 대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시대의식의 교차 지점을 입체적으로 추적합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문학가 지성이 구축한 지성적 태도와 황동규 씨의 위상입니다. 문학가 지성은 한국의 후진성과 분단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한 문학의 자율성과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창작가 비평의 도식적이고 거시적인 이념형 리얼리즘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동규의 시 아이오와 시편과 서울 어느의 가을 등은 집단화에 끼지 못한 익명의 파편적 개인이 자기 성찰을 거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문학가 지성이 추구한 자율적 사유와 방법론적 긴장이라는 시작법의 전범이 되며 정전화되었습니다. 둘째로 창작가 비평을 통한 신경림 씨의 재인식과 평가의 변화입니다. 과거 등단 당시 시대정신이 결여된 고운시로 저평가되었던 신경림의 시는 1965년 창작가 비평을 통해 재발견되면서 민중시의 시원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특히 1974년 농무가 만해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 시집은 창작가 비평의 민중문학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민중문학론이 제3세계화 여성 등으로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서 신경림의 시는 농촌이라는 협소한 배경에 갇힌 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창작가 비평이 리얼리즘론의 갱신 속도에 맞추어 신경림의 시를 부단히 재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매체가 마주한 민중성의 교차 지점과 역설적 관계입니다. 창작가 비평의 선험적 민중론은 때로 지식인이 민중을 대상화하고 대변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황동규의 모더니즘적 텍스트는 단일한 주체의 객관적 현실 신뢰를 거부하며 이질적인 의미의 긴장을 통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문학가 지성이 요구한 지성의 쇄신은 역설적으로 창작가 비평이 신경님에게 요청했던 시대의식의 심화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즉, 두 매체는 단순한 양립 불가의 대립이 아닌 서로를 자극하며 상부적으로 1970년대 문학장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들은 1970년대 문학사를 창비와 문지의 적대적 이분법으로만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창비와 문지에서 출간한 시집들의 첫 자리에 놓인 신경님과 황동규라는 두 대표 시인에 대해서도 창비 문지의 이념과 관련해서 단순화된 이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신경님과 황동규라는 대표 시인이 담론 내에서 가졌던 위상을 통해 창비와 문지의 이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화의 반대 방향이며 나아가 두 매체를 창작과 비평 담론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70년대 문학의 실제성이 단순한 민중 대 지성의 대립이 아니라 두 매체가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시대적 시차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정한 논문은 김성환 선생님의 1960, 70년대 개간지의 형성 과정과 특성 연구입니다. 1966년 창작가 비평을 시작으로 문학가 지성, 상황 등 개간지가 연이어 등장했던 1960에서 70년대는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김성환 선생님의 논문은 개간지의 등장이 어떤 계기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탐구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개간지의 출현은 기성 문단에 대항하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문단을 독점하다시피 한 월간 문예지는 기성 문단의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예지는 지면을 획득해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일종의 장벽이, 기성 문인들에게는 권력의 재생산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4.19 세대를 일컬어지는 당시 젊은 문인들이 창간한 개간지들인 문학가지성, 이는 오늘의 문학가 사회가 되고요. 창작가 비평, 상황 등은 이전의 월간지들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간지의 편집 동인을 이룬 4.19 세대 문인들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성 문인에 대한 타자화이면서 자신만의 문학적 입장을 가진 주체로서의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문예시와 대비되는 개간지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문학의 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주체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개간지는 편집 동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인지의 성격을 가졌고, 편집 동인의 편집 의도에 따라 잡지가 구성되는 체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관되고 깊이 있는 담론 생산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문학가지송의 기존 작품 제수록이나 상황의 신항일문학 같은 시기별 작품 제수록 등 편집 동인의 의도에 따른 기획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출판 활동으로 이어진 문학가지성과 창작가 비평은 편집 동인의 의도에 맞는 출판 기획을 시도하여 독자층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간지는 평론을 통한 문학론의 전방위적 확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간지는 창작 중심이 아니라 평론가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는 점에서도 월간 문예지와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개간지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예술론과 문학 담론을 건설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했으며, 비평을 통해 작가의 방향을 유도하는 문학적 여과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론이 세분화되며 문학의 경계는 사회, 경제, 철학 등 인접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창작가 비평이 근대사 정리 기획 등을 통해 사회 경제 및 민중 경제 영역으로 담론을 넓혔다면, 문학가 지성은 이학 철학 논문과 기획을 통해 문학의 인실론적, 이학적 고유 영역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의를 정리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담론이나 세력 간의 대립 위주로 1970년대 개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러한 관행을 극복하고 각 매체가 지닌 고유한 성격과 구체적인 영향력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간지가 가져온 변화를 한국문학 담론장 내의 갱신과 분화로 분석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글은 최현식 선생님의 다중적 평등의 자유 혹은 개성적 차이의 자유입니다. 먼저 이 글은 유신기 문학 비평을 민중 대 개인이라는 대립구도로 보지 않고 다중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유신기 파시즘 아래에서 문학의 정치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시한식 선생님께서는 이를 위해 민중과 개인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다중을 활용합니다. 즉, 다양한 삶과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석 대상은 당시 대표적인 두 비평 그룹인 창작가 비평과 문학가 비평입니다. 두 비평 그룹의 언어와 언어의식과 이념적 취향을 비교하는 것이 이 논문의 흐름입니다. 먼저 두 진영은 비슷하게 평범한 것의 영예를 지향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언어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창작가 비평은 민중 언어를 강조했습니다. 민중 언어는 해방의 언어이자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자연어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파토스와 사회 번역을 강조하고 사랑을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과 민중의 해방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문학가 지성은 방법적 언어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표현하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상상력의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언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세계와 가치를 향해 움직이는 활동이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비의 경향을 보면 민중의 언어와 공동체적 실천이 그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주체와 민중의 삶, 생활을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파토스를 재현하는 언어를 중시했던 것이 당시의 창비였습니다. 백낙청은 여기서 핵심 가치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이때 사랑은 인간 회복을 넘어 인간 창조를 실현하는 원리이며, 이를 통해 시적 인간과 역사적 인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당시 창비의 이념이었습니다. 다만 공동체적 연대에 집중하다 보면 개인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고,
반복되는 저항의 언어가 상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창비의 한계였습니다. 한편 문지는 그 반대편을 더 방법적 언어와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에게 언어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개성을 표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학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상력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는 것이 당시 문지의 경향이었습니다. 언어를 활동과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문학과 정치, 형식과 내용,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념을 중심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경향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간지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 바로 김수영입니다. 창비와 문지는 모두 서로 다른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김수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창비는 김수영의 온몸의 시학을 역사와 민중을 향한 실천성으로 읽고 이를 사랑과 연결하면서 역사적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 문지는 김수영의 시적 활동에 주목합니다. 개인과 사회, 형식과 내용, 문학과 정치의 경계를 넘는 혁명의 형식으로 김수영을 읽으며 문지는 시적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김수영이라는 하나의 시인을 두고 창비는 민중과 역사 그리고 실천을, 문지는 자유와 상상력과 활동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식 선생님께서는 김수영을 어느 한 진영의 시인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핵심 개념인 자유의 방향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다중적 평등의 자유는 집단과 민중의 삶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적 연대와 역사적 실천을 통해 자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성적 차이의 자유는 개인의 개성과 내면, 상상력의 자유를 지키면서 고정된 가치의 균열을 내는 문학적 활동으로서 문학과 지성이 강조했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모두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와 인간성을 고민하는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의 의의는 창비와 문지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고민했던 서로 다른 문학적 실천으로 읽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김수영을 통해 정치성과 미학성의 긴장을 보여주면서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유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는 데 이 글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